이 남자는 세상 끝까지 가서 할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인 짓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저희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본 사람도 없었죠. 그녀의 은행 계좌, 신용카드, 휴대폰에서도 아무런 사용 기록이 없었습니다. 2016년 4월 27일, 트리샤 토드는 출근 전 아이를 돌봐주던 집에서 딸 페이스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트리샤는 직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트리샤의 행방을 알기 위해 서로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그중 한 통이 그녀의 가족에게까지 닿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나타나길 기다리거나 늦는 이유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시 걱정하며 그녀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트리샤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사라진 것이 차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트리샤 역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 안에 불은 켜져 있었고 식료품들이 나와 있어 마치 장을 보고 돌아와 잠시 다른 볼일을 보러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차가 없는 것도 설명이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페이스를 데리러 오지 않을 만큼 급한 일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이 그녀를 찾으며 여러 장소를 떠올리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집 바로 건너편 거리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차였습니다. 트리샤를 찾는데 너무 정신이 팔려 차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게다가 평소 주차하던 곳이 아니었기에 길 건너편에서 그녀의 차를 찾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었고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트리샤는 실종 신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죠. 가출한 것일 수도 있고 잠깐 나갔다가 곧 돌아올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차의 위치였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첫 번째 단서가 나올 것이라고 직감했죠. 차 안을 살펴보니 트리샤의 지갑과 열쇠가 시동장치에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만약 트리샤가 가출했다고 희미하게나마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평범한 여성이 지갑과 차도 없이 어디로 갔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CCTV는 절반의 해답을 제공합니다. 경찰은 트리샤가 차를 몰고 식료품점에 가서 집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물건들을 사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트리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이 더 많은 답을 찾기도 전에 말이죠. 그들은 사건의 또 다른 미스터리를 접하게 됩니다. 트리샤와 페이스는 4월 26일 저녁에 누군가와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이를 돌보는 집에 가지 않았죠. 그런데 페이스는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된 걸까요? 만약 트리샤가 아이를 맡겼다면 아이를 돌보던 사람이 실종 전 트리샤를 본 마지막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를 돌봐주던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녀를 신문한 결과 경찰은 사실 페이스를 그곳에 데려온 사람이 바로 아이의 아버지이자 트리샤의 전남편인 스티븐 윌리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스티븐에게 연락하기 전에 그들은 트리샤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1986년 2월 19일 플로리다 주 마틴 카운티 스튜어트에서 태어난 패트리샤 게일 토드는 데이비드 조셉 토드와 레베카 제인 토드의 딸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트리샤라고 불렀죠. 오빠들과 함께 자라며 그녀는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2004년 사우스포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 공군에 입대하여 국가에 봉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트리샤에게는 스티븐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서로를 알고 지냈고 공교롭게도 스티븐 역시 공군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군 복무 중
쿠웨이트와 이라크에 파병되었을 때도 그들은 계속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트리샤도 스티븐도 그들의 우정이 언제 더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는지 눈치채지 못했죠. 곧 그들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로맨스는 급물살을 탔고 둘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와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 좋은 소식에 달려 있었습니다. 트리샤는 스티븐의 아이를 임신했고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윌리엄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페이스라고 지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현실은 동화가 아니며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10년 이상을 함께한 후 스티븐과 트리샤는 결혼 생활에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11년간의 동행 끝에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그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혼 후 트리샤는 군을 떠나 페이스와 함께 플로리다 주 호브 사운드로 이사했습니다. 페이스는 엄마와 함께 살았지만 아빠 스티븐이 찾아올 때마다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을 고려해서 말이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트리샤는 항상 자비로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그녀의 열망은 강해졌고 꿈을 이루기 위해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센트럴 캐롤라이나 기술대학에서 간호학 학위를 받았고 트레저 코스트 호스피스에서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감동적인 작은 이야기는 곧 비극으로 바뀔 운명이었습니다. 2016년 4월 마지막 주, 스티븐은 페이스를 만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 기지에서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시내에 에어비앤비를 예약했고 스티븐을 둘러싼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트리샤의 이웃 중 한 명이 경찰에 트리샤가 차를 몰고 나갔다고 제보했습니다. 그날 저녁 2016년 4월 26일 경찰이 그녀의 휴대폰을 추적한 결과 트리샤가 한 에어비앤비에 갔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신문 대상이 스티븐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는 트리샤가 아기 페이스와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녀는 다음 날 아침 페이스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스티븐은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딸을 아이 돌보는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리샤가 어디로 갔을지는 알 수 없지만 수년간 그녀를 알았기에 그녀가 종교적인 사람이며 때로는 해변에 혼자 산책하러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트리샤를 잘 아는 사람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단서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밤에 혼자 있었다면 여러 가지 잘못될 수 있는 일이 있었겠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트리샤가 해변을 따라 걷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의 단서가 또 다른 단서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해변에서 대화를 나눈 한 남성을 찾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CCTV가 경찰이 답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해변에서 이 남성을 볼 수는 있었지만 트리샤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거북이가 알을 낳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성은 즉시 용의 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새로운 단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해답을 가진 사람은 트리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게 될 사람은 바로 트리샤 자신이었습니다. 트리샤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담은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에는 어두운 비밀도 간직되어 있었죠. 그것은 스티븐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사람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트리샤에게 폭력적이었고 심지어 그녀가 임신했을 때 배를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을 연인이기 이전에 어린 시절 친구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트리샤가 사랑스러운 연인의 모습 뒤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스티븐은 트리샤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티븐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며 사건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드러냈고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스티븐은 트리샤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그녀를 증오했습니다. 그 증오는 너무나 강해서 트리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증오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트리샤에게 2마리를 목졸라 죽였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것을 죽인 후 그는 그녀가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트리샤가 실종된 지금 스티븐이 이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스티븐을 다시 찾아갔을 때 그는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그는 트리샤의 실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스티븐은 부인했지만 그가 실종된 밤 자신의 차와 트리샤의 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그녀의 차에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좀 넣어주러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모순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경찰이 그날 아침 트리샤의 차를 발견했을 때 연료 탱크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그는 그날 밤 트리샤의 집 근처에서도 목격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날 밤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을 아주 작은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초기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2016년 5월 24일에 체포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신문과 증거에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에 그녀의 실종에 대해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트리샤의 부탁으로 그녀의 노트북을 가지러 집에 갔다고 말했죠. 하지만 에어비앤비 방으로 돌아왔을 때 트리샤가 바닥에 거의 죽은 채로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스티븐은 겁에 질렸고 트리샤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대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트리샤를 그녀의 차에 태웠습니다. 계속 운전하다가 아무 곳에나 멈춰서 트리샤의 시신을 눕히고 팔짱을 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그 외진 곳으로 데려갔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죠. 그는 그녀가 정말 죽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그녀 옆에 휴대폰을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설득력 있게 만들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더 많은 질문이 이어졌지만 스티븐의 대답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예세니아 코데 형사는 한동안 그를 신문해왔고 스티븐이 얼마나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스티븐, 당신도 지쳤고 저도 지쳤어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당신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잖아요. 이제 아이는 엄마도 아빠도 없이 지내게 됐어요. 만약 당신이 말한 대로 일이 벌어졌다면 어제 당신 말을 듣고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요. 만약 정말 당신 말대로 된 거라면 우리를 그녀에게 데려가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무서운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증명할 수 있어요. 만약 다른 상처나 그런 게 없다면 좋아, 당신이 말한 대로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었군.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그녀를 옮기는 멍청한 짓을 했을 뿐이야 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살인 혐의에 비하면 경범죄에 불과해요. 내 말 뜻은 알겠죠? 만약 당신이 말한 대로 일이 벌어졌다면 왜 우리를 그녀에게 데려가지 않는지 이해가 안 돼요. 스티븐은 공황 상태로 운전해서 트리샤를 어디에 유기했는지조차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는 차를 어디에 세웠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른다니. 당신은 거길 갔고 다시 돌아왔어요. 옷을 갈아입을 만큼 정신이 멀쩡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럴 정신은 있었던 거죠. 다시 돌아가서 청소할 정신도 있었고 다음 날 아침 당신의 행적을 덮기 위해 아이를 보낼 만큼 정신이 멀쩡했잖아요. 밤새도록 그렇게 정신이 또렷했는데도 말이죠. 우리를 시신에게 데려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말한 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방식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그 모든 일이 사실이라면요. 전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저녁 식사 때도 잘해줬고 더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녀가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지금 뭘 하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그의 거짓과 부인을 단호하게 일축하던 카르 형사와는 달리 마이클 올리버 형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만난 적이 없군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잠시 전화 좀 받고 왔습니다. 당신의 진술을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에 관여해왔고 몇 가지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괜찮으시다면 몇 가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저와 얘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말한 것 중 하나가 당신의 전 부인이 실종된 밤에 관한 것이었는데 당신이 드라마 혹은 극적인 것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족 드라마 말인가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말을 많이 하고 좀 극적이었다고 했죠. 무슨 뜻인지 말해주세요. 그녀는 모든 걸 아주 극적으로 표현했어요. 이야기 속에서 모든 것이 실제보다 더 크게 부풀려졌죠. 모든 게 실제보다 더 흥미진진하게요. 그게 바로 그녀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괜찮아, 상관없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이 있고 당신은 당신 인생이 있으니까요. 알러지는 알러지일 뿐이죠. 그게 당신을 힘들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더라. 올리버 형사는 공감적인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개방형이었고 의무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죠. 당신들의 관계에서 일이 어려워지거나 필요할 때 대부분 돈과 관련이 있었다고 느끼셨나요? 우리가 10분 정도 얘기했는데 돈 얘기가 4-5번 나왔어요. 이혼 상황이나 가족들에게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사소한 것들, 똑같은 문제로 다퉜습니다. 우리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냥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입만 열면 싸우는 집에 있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어요. 그게 뭐에 대한 것이든 상관없었죠. 항상 싸우는 두 부모가 있는 불행한 집보다 한 부모가 있는 행복한 집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별 후 몇 년 동안의 다툼에서 제가 배운 한 가지는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아이디어를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의견 불일치 혹은 이별 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항상 돈에 대해 조심스러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정말로 사람들이 다투는 건 그녀 생각에는 제가 페이스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게 더 뭐랄까, 이봐, 그건 좀 아니지 싶은 거죠. 5시 50분쯤에 데리러 올게라고 말하면 6시 3분에 도착해도 헤이, 걔네 지금 가고 있어 라고 묻는 식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아주 유연한데 그녀는 매우 완고했어요. 제가 10분만이라고 하면 알았어, 10분 기다릴게라고 하거나 5시에 올게라고 하면 20분 늦는 식이었죠. 교묘한 수사기법으로 형사는 사건의 중요한 차원을 파고들어 포괄적인 답변을 능숙하게 이끌어냈습니다. 돈, 그리고 딸의 양육권 문제. 돈은 강력한 동기로 누구에게나 감정을 자극하고 숨겨진 악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깨진 관계의 무게를 짊어진 측면이었죠. 형사가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그의 대답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섰습니다. 범죄를 둘러싼 감정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차 뒷좌석에 태우고 떠났을 때 우리는 그게 몇 분 안에 일어났다는 걸 압니다. 당신이 있던 곳에서 2분 거리였죠.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밖에서 돌아다닌 2시간 동안
말해주세요. 우리는 그게 2시간이라는 걸 압니다. 동의하나요? 당신 차와 그녀 차가 숙소를 떠난 시간과 차가 그녀의 집 앞에 다시 놓인 시간을 알아요. 그게 2시간이 넘는 시간이에요. 당신은 2시간 동안 그녀의 차 안에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녀의 차는 제가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2시간 동안 운전한 건 아니에요. 좋아요. 1시간 동안 멈춰 있었나요? 45분 동안 멈췄나요? 먼지 나는 길로 내려갔을 때 멈췄나요?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알고 싶어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몇 번이나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뭘 하고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알고 그 시간은 확고해요. 2시간이 넘어요. 당신은 그녀의 차 주변을 맴돌았어요. 최소한 의식이 없거나 생명이 없는 그녀의 몸과 함께 말이죠. 맞습니까? 네. 좋아요. 뭘 했죠?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당신은 뭘 해야 할지 알았을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게 다 저에게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자, 제가 역할극을 해보죠. 제가 먼지 나는 길로 내려가서 앉아 있었어요. 몇 시간이 될 수도 있었죠. 그리고 그냥 생각했어요. 내가 대체 뭘 해야 하지? 내가 대체 뭘 해야 하지? 혹은 저는 오랫동안 차를 몰고 다녔어요. 기름이 다 떨어졌을 테니 다시 돌아올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 흙길에 주차하고 길을 오르락내리락 서성거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요. 여성 형사가 방을 나간 후 올리버 형사는 1시간 동안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티븐이 진실을 털어놓을 만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루었죠.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은 이미 그녀에게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 열쇠 문제로 당신을 벽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당신을 공영에 빠뜨리고 있죠. 몇 분 전에 보니 그녀가 당신의 지휘관 아내에게 당신이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더군요. 이 모든 것들이 그녀는 항상 당신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녀는 항상 그냥 그런 짓을 하려고 하죠. 당신은 항상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런데 여기 당신은 좋은 사람인데도 여전히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가 들어와서는 애를 데려왔어 라고 하죠. 한밤중에 엄마를 원하는 아이를 다루는 건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이는 아니라는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건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그건 누구라도 한계에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이죠. 제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어라고 소리 지를 때 저는 화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지만 솔직히 좀 화가 나죠. 저는 진실이 상황을 훨씬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말할 수 있는 건 진실은 사람들이 믿는 것만큼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내버려 둔다면 말이죠. 저는 결코 그럼 말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그는 틀렸습니다. 진실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마침내 스티븐은 무너졌고 트리샤가 양육비 문제로 자신과 다투기 시작했다고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다툼은 금세 더 격렬해졌고 트리샤는 그 얘기를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너무 공격적이었고 저는 그냥 물러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집을 나갈 수도 없게 된 거죠. 당신을 밀치고 싶지도 만지고 싶지도 당신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아무 이유 없이 이 모든 걸 터뜨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결국 제가 체포됐었죠. 그게 제 잘못이었다는 건 이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제가 체포된 후에야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그냥 좀 떨어져 있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제 얼굴에
더 공격적으로 다가와서 저를 뒤로 밀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발 좀 그냥 비켜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녀가 미끄러져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이제 제가 그녀를 밀었고 그녀가 머리를 부딪혔으니 저는 끝장난 거죠. 제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 제가 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요. 저는 이성을 잃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당신을 비키게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정말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요. 그냥 떠날 수도 없었죠. 그녀가 머리를 어디에 부딪혔는지 아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 후에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원치 않았어요. 자, 여기 자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당신이 우리를 그녀에게 데려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 집에서 다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고, 당신은 저에게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발견될 겁니다. 그녀는 발견될 거라고요. 저는 지금쯤이면 이미 발견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녀가 발견될 만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세요. 그녀를 어디로 데려갔나요? 모르겠어요, 스티븐. 당신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그냥 어두웠고 길이 먼지투성이었어요. 당신 딸을 사랑하나요? 물론이죠. 물론 사랑하죠. 좋아요. 그럼 그녀의 엄마를 돌려줘야 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좋아요. 그녀는 어떤 종류의 안정이 필요할 거예요. 당신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부모예요. 당신이 우리를 그녀의 엄마에게 데려갔다는 걸 당신 딸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은 딸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녀는 아빠가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고 동물이 엄마를 먹도록 내버려 뒀어라고 생각하며 자라게 될 거예요. 당신 딸이 그렇게 생각하며 자라길 원하나요? 아니요. 그럼 저를 데려가세요. 스티븐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연인, 그리고 11년 동안의 아내에 대한 증오는 너무나 커서 그는 그녀를 죽인 것에 대해 아무런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경찰을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안내하기로 동의했지만 그것은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두 번째 이야기에서 살인을 인정했기 때문에 경찰은 트리샤의 시신을 찾아야 했고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이 감정은 형사들이 제안한 거래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들을 그녀에게 데려간다면 그는 3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2급 살인이라는 더 가벼운 혐의로 기소될 것이었습니다. 감형 협상을 받아들인 그는 마틴 카운티와 판비치 카운티에 있는 존 씨와 마리온 존스, 헝그리랜드 야생동물 및 환경보호구역으로 그들을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욕조 안에 담긴 트리샤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스티븐이 이 신문에서 자백하지 않았지만 형사들의 격려 끝에 나중에 인정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리샤는 2016년 2월 19일에 40번째 생일을 축하했고 스티븐은 그녀의 기일을 4월 26일로 정했습니다. 불과 2달 후였습니다. 사실 이번 호브사운드 방문의 이유는 페이스를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트리샤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트리샤가 페이스를 그에게 맡기고 떠났을 때 그는 행동에 옮길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그녀가 떠나자 그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지만 그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의식을 잃었을 뿐이었죠. 스티븐은 그녀가 의식을 되찾아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아내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영원히 떠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계획이었을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트리샤가 깨어났을 때 일은 그가 바랐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트리샤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스티븐의 좌절감과 분노는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 들을지도 모른다는 현재 순간의 불안감과 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거기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죽을 때까지 세게 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있던 증오와 악의의 수준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확실히 트리샤는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그들의 두 살배기 딸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트리샤의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이미 구덩이를 파놓은 헝그리랜드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차를 몰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트리샤의 차를 이용할 계획이었지만 차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계획을 바꾸지 않고 그는 기름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트리샤의 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여러 CCTV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계획에 매우 철저했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전기톱을 사와 트리샤의 치아와 지문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시신이 발견될 경우 신원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시신을 절단하고 그 조각들을 산이 가득 담긴 욕조에 녹이려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트리샤의 가족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트리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트리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 스티브니 페이스의 완전한 양육권을 위해 트리샤를 죽였지만 그는 딸에게 다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트리샤에게서 그녀를 빼앗고 싶었을 뿐입니다. 스티브는 트리샤가 자신을 무시하고 페이스를 돌보는데 돈을 요구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의 이해할 수 없었던 트리샤의 가족은 우리는 그녀의 활기찬 삶에 대한 사랑, 봉사하는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미소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가족은 그 점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트리샤의 삶이 신의 은혜와 자비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로렌스 메리먼 순회 판사는 스티븐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로 간주된 후 그의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2급 살인 및 아동 방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감형 협상에 따라 그는 이미 마틴 카운티 교도소에서 130일을 보냈습니다. 주 검찰은 수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틴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60,000 달러 이상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졌을 때 트리샤의 선함은 그녀의 온 가족을 통해 빛났습니다. 트리샤의 아버지 데이비드 토드는 딸에 대한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들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준 스티븐 윌리엄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스티븐이 변하고 신앙을 통해 행복을 찾고 교도소에서의 교육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앞으로 나아가 스티븐의 아버지인 잭 윌리엄스 주니어를 껴안으며 그의 아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스티븐이 트리샤에게 무자비한 행동을 저지른 후에도 그녀의 가족은 놀라운 친절과 용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받는 영혼이었던 트리샤 토드는 레이크 워스에 있는 사우스 플로리다 국립묘지에서 영면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주피터에 있는 비콘 침례교회에 작은 추모비를 만들었고 매주 충실하게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신성한 장소에서 트리샤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깊은 신앙심에 뿌리를 둔 토드 가족은 트리샤가 떠났다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녀와 함께한 소중한 30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트리샤를 잃은 여파 속에서 가족은 손녀 페이스를 키우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 이름은
기적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한 명은 끔찍한 폭력 행위로, 다른 한 명은 감옥의 감금으로 말이죠. 사랑과 종교적 가르침 속에서 자란 그녀는 신앙을 주제로 엮은 잠자리 동화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트리샤의 오빠 조나단 토드와 그의 아내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비극의 그림자 속에서 페이스는 빛나는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스티븐의 태도, 계속 바뀌는 이야기, 그리고 특정 세부 사항을 무시하는 모습은 자신을 더 나아 보이게 하려는 서사를 만들려는 욕구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스티븐이 범죄를 저지르는 대신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형사사법 시스템은 책임과 재활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또한 저희가 다루었으면 하는 사건 제보가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M7 크라임 스토리타임에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전하세요.